대한항공 902편 피격 사건. 다큐 9분 스튜디오. 나레이터 김단. 오를리공항. 대한항공은 1969년 적자에 허덕이던 대한항공 공사를 떠맡으며 재출범했다. 71년 서울, 도쿄, LA 간 태평양 화물 정기 노선에 취항했고 72년에는 여객 노선도 취항한다. 1975년 3월 프랑스 파리 오를리 공항에 여객 노선을 취항하며 유럽에 진출한 것은 대한항공의 경사를 넘어 국가적인 이벤트였다. 1982년 샤를 드골 공항이 개항하기 전까지 7년간 오를리, 앵커리지, 김포를 이으며 북극 항로를 누볐다. 처음 투입된 기체는 DC-10이다. 노선이 붐비자 대한항공은 보잉 707을 투입한다. 보잉 707은 ZAG를 연 성공적인 항공기였다. 1958년 페남이 보잉 707을 운항하자 14시간 걸리던 뉴욕과 런던 간 비행시간이 절반인 7시간으로 줄었다. 표값도 내려와 중산층도 탈 수 있었다. 대한항공도 출범할 땐 제트기가 DC-9 한 대뿐이었으나 국제 노선을 늘리며 보잉 707도 함께 늘려갔다. 1978년에 이르면 보잉 707의 숫자도 6대가 된다. 이 중 2대는 화물기로, 4대는 여객기로 쓰고 있다. 대한항공의 유럽 취항을 반긴 건 우리 국민만이 아니다. 유럽에 방문할 수 있는 한국인은 상사원과 해외 노동자, 외교관, 유학생뿐이다. 일본은 1973년 해외여행이 완전 자유화되면서 배낭여행 붐이 불었다. 당시의 배낭은 옆으로 퍼진 키슬링형이었기에 배낭여행족을 개족, 카니족이라 불렀다. 대한항공은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에 1984년이 되어서야 가입하기 때문에 일본 국적기와 비교하면 표 가격을 3분의 1로 판매할 수 있었다. 카니족은 대한항공의 저가표로 유럽을 방문하고 서울을 거쳐 일본으로 귀국했다. 세로로 긴 가방이 나오면서 카니족은 새우, 애비족이 되었다. 긴 불황이 다가오며 청년 실업이 문제되자 청년이 장기 여행하는 문화는 사라졌다. 카니족도 애비족도 모두 사라졌다. 칼 902편. 1978년 4월 20일 파리 시간으로 오후 1시 39분 칼 902편이 오를리 공항에서 이륙한다. 파리에서 9시간 20분을 비행해 알래스카 앵커리지 공항을 경유한다. 연료를 보급한 후 서울로 가면 총 거리가 8,455마일이 나온다. 지난해 49억 원의 수익을 올린 황금 노선이다. 현재의 물가 가치로 보면 4,400억 원에 달한다. 매년 보잉 707을 한 대씩 더 투입할 수 있는 수익이다. 앞으로 6개월간의 예약도 가득 차 있다. 유럽 취항부터 지금까지는 주 2회 DC-10으로 운항했지만 보름 전인 4월 5일부터 페남에서 임대한 707이 추가로 투입되어 주 3회 운항을 시작했다. 외부는 대한항공으로 도색이 되어 있었지만 내부는 페남기 그대로였죠. 승객 97명, 승무원 12명, 모두 109명이 탑승했다. 이 중 한국인 승객은 35명, 외국인 승객 62명 중 일본인이 50명이다. 조종석에는 기장, 부기장, 항공기관사 외에 항법사도 함께 타고 있다. 기장 김창규 45세. 공군 중령으로 퇴역해 11,500시간의 비행시간을 가졌다. 북극 노선을 70회 비행한 베테랑이지만 유럽 노선은 DC-10이 도맡았기에 보름 전부터 다시 적응하고 있다. 부기장 차순도 44세. 부기장도 5년 이상 북극 노선을 비행했다. 항법사 이근식 46세. 항법사도 북극 항로의 경험이 풍부하지만 최근 2년간은 동남아 노선에서 비행했다. 상승 후 순항고도 35,000피트에 오른다. 구름은 바닥에 깔렸고 날씨는 맑다. 보잉 707에는 GPS는 물론 DC-10에 설치된 INS 항법 장치도 없다. 도플러 레이더, 로란 시스템, 자기 나침반, 6분위 이 4가지 도구를 써서 비행해야 한다. 극지방을 지날 테니 나침반은 의미가 없다. 이륙 후 5시간 21분이 지났다. 비행 계획대로라면 앵커리지까지는 4시간이 남았다. 칼 902편은 그린란드 상공에서 위치 보고를 한다.
보대관제소 코리아네어 902편입니다. 현재 위치 북위 80도 10분, 서경 69도, 16시 50분 줄로. 현재 비행고도 35,000피트. 다음 보고 지점인 북위 78도, 서경 100도에는 17시 28분 줄로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고주파 통신장애로 케플라비크 관제소와 교신할 수 없습니다. 본 위치 보고를 케플라비크 또는 레이캬비크 관제에 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북극권에는 고주파 통신장애가 빈번히 발생한다. 다음 위치 보고는 할 수 없었다. 앵커리지 관제탑은 도착 예정 시간을 넘긴 칼 902편을 찾는다. 칼 902편 앵커리지입니다. 칼 902편. 북극 항로를 날고 있는 잘 422편에 중계 교신을 요청한다. 칼 902편 들리십니까? 잘 422편에 호출해도 응답이 없다. 몇 번이나 호출했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칼 902편은 어디로 간 것인가? 객실. 노르웨이의 피요르드 해안을 지나 북극권에 진입했다. 창밖은 어두워져 여명만 남아있다. 승객 여러분, 커튼을 닫고 쉬시기 바랍니다. 707의 좌석은 1등석 14석, 이코노미는 좌로 ABC 3좌석, 우로 DEF 3좌석의 구조로 배치되어 있다. 좌측 좌석에 앉은 사진가 오타니 키시오 씨는 커튼을 내리지만 건너편의 부부 승객은 커튼을 열고 북극 풍경을 바라본다. 북극 풍경보다 더 신기한 게 또 있을까? 잠시 뒤 부부가 외친다. 오? 이상한 비행기가 왔어. 건너편 창밖으로 전투기가 보인다. 빨간 마크야. 캐나다 전투기인가? 그러나 단풍잎 대신 붉은 별이 그려져 있다. 전투기 조종사 보소프 대위도 마주보며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붉은 단풍잎이 보입니다. 단풍잎이 아니라 학과 한자가 보입니다. 이렇게 가까워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다가오더니 창을 가득 채운다. 오타니 씨는 카메라를 들어 사진을 찍는다. 전투기는 한동안 나란히 비행하더니 속도를 늦추며 뒤로 사라진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리드 항법. 파리에서 부케를 지나 앵커리지로 가는 북극 항로는 일직선이다. 일직선으로 비행하려면 나침반이 있어야 하지만 자북 오차가 생겨 나침반은 사용할 수 없다. 도플러 레이더로는 여기가 무르만스크인지 알래스카인지 분간할 수 없다. 로란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로란은 롱레인지 내비게이션의 약자로 장거리 항법 시스템이다. 지상 송신소 두 곳에서 저주파를 발산하면 신호의 시간차를 측정해서 삼각 측량 방식으로 위치를 파악한다. INS와 뒤이은 GPS의 발전으로 도태되었지만 GPS 제밍이 가능해진 현재는 향상된 인핸스드 로란, 즉 이 로란을 다시 도입하고 있다. 북극권에서는 기지국이 적어 주항법으로 사용하지 않고 보정용으로 참고할 뿐이다. 극지방에서는 기존 위도, 경도선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항공 차트 위에 가상의 격자를 그려서 항로를 정한다. 항공기가 격자를 하나씩 통과할 때마다 자이로 콤파스를 통해 현재 방위를 확인하고 속도와 시간을 반영해 위치를 계속 추정해 나간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설정한 격자를 기준으로 항로를 계산하는 방식을 그리드 항법이라고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차가 누적되기 때문에 천체 관측이나 지상 표지물, 로란 기지국을 통해 주기적으로 보정해야 한다. 도플러 레이더에 낯선 섬이 보인다. 저건 무슨 섬이지? 슬슬 육지가 보여야 한다. 설산이 보여야 하는데 바다가 보입니다. 기후 때문에 그런 거니 계기 비행을 하면 됩니다. 자이로 콤파스를 따라가면 될까? 도시의 불빛이 보인다. 벌써 알래스카인가? 기장은 항법사에게 위치를 확인시킨다. 뭔가 이상한데. 항로를 벗어난 거 아닙니까? 항로대로 가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했지만 결국 포기했습니다. 항법사는 위치를 몰랐습니다. 여기서 기장과 항법사의 말이 달라진다. 항법사는 조종사의 오판이라고 주장한다. 항로 이탈은 항법사의 판단 착오가 아니라 조종사의 과실이었습니다. 자이로 콤파스가 고장이었으며 비행 시간을 지키기 위해 안전을 무시한 비행을 했습니다. 당시 항로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항로 설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장이 구름띠를 따라 1시간 이상 북으로 조종하는 바람에 항로를 이탈했습니다. 기장과 항법사는 서로 자기가 주장하는 항로가 맞다며 논쟁을 벌였다.
항로는 점점 기울어 출발한 방향으로 부메랑처럼 되돌아가고 있다. 승객들 눈에도 이상하다. 지는 태양에서 멀어지다가 어느 순간 태양을 향해 날아가더군요. 소련의 방공망. 콜라반도의 부동항 무르만스크는 소련 북방함대의 본부다. 폴야르니에는 핵잠수함 기지가 있다. 콜라반도에는 90만 명의 군대가 주둔 중이다. 서유럽을 공격할 미사일 기지와 날아올 미사일을 방어할 경보 레이더들이 깔려 있다. 8개의 공군기지에는 80대가량의 중장거리 폭격기가 배치되어 있다. 707기와 같은 베이스의 정찰기 RC-135가 주기적으로 침투해 인내심을 자극하고 있다. 무르만스크 일대까지 어떠한 견제도 없이 707이 침투할 수는 없다. 방공망이 허무하게 뚫려버렸다. 무르만스크에서 모스크바까지 모든 지휘 라인이 들끓고 있다. 그러나 소련의 무능함은 심각하다. 비상 출격 명령을 받은 첫 번째 요격기는 기계 고장으로 이륙하지 못했다. 두 번째 부대의 조종사들은 술에 취해 있었다. 일선 지휘관들이 경악하는 사이에도 707은 점점 더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 세 번째 부대 조종사들이 비상 출격에 성공했다. 크렘린은 18분 뒤 침입 보고를 받았다. 지상관제소의 무선에도 응답하지 않고 요격기의 신호도 무시하며 남으로 계속 침투하는 항공기가 있다. 서쪽으로 방향을 틀면 핀란드로 바로 탈출한다. 그 전에 승부를 봐야 했다. 스파이를 잡으면 엄청난 이익이 있다. 1960년 소련은 고고도 정찰기 U2를 격추하고 탈출한 조종사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은 기상관측기라고 우겼지만 조종사가 생존해 소련의 소나귀에 있다는 걸 뒤늦게 알고 망신을 당한다.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4강의 정상이 모인 파리 회담 자리에서 흐루쇼프가 아이젠하워를 몰아세운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미군기의 소련 영공 침범을 옹호하는 입장이라면 이 회담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회담은 열리자마자 막을 내린다. 흐루쇼프는 아이젠하워를 몰아세우며 정치적 이익을 챙겼다. 이번에도 소련은 정찰기를 입수하고 조종사를 체포하는 게 우선이다. 미소 간의 전략무기 제한 협정 솔트1이 1977년 10월 종료되어 재협정을 맺는 중이다. 미국의 정찰기를 놓칠 수 없다. 수호이 15기 2대가 바싹 따라붙는다. 나토의 감청 시스템은 소련 방공망의 실체를 확인하고 있다. 무르만스크 하늘에 냉전이 펼쳐진다. 격추명. 타임지 보도는 소련의 무도함을 비난한다. 무선 연락은 없었다. 랜딩 기어를 내리고 착륙등을 켜는 것 같은 국제표준 착륙 신호가 없었다. 소련 측 입장은 다르다. 수호이 15 2대가 707을 선회하며 착륙등으로 신호를 보냈다. 무선 신호에 응답이 없자 녹색 연기가 나는 로켓을 발사했다. 첫 번째 기체가 물러나고 다른 전투기가 다가가 경고 사격을 3회 실시했다. 착륙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고 회피 행동을 취했습니다. 칼 902편 조종사는 어떻게 느꼈을까? 소련 유격기가 오른쪽에 있는 걸 한 번만 보았습니다. 속도를 늦추고 착륙등을 반복해서 껐다 켰습니다. 국제 호출 주파수로 통신할 수 없었습니다. 요격기 조종사가 옆으로 다가와 이해하지 못할 위협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심신이 피곤해서 무엇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확실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추후에 정확한 것을 발표하겠습니다. 추후 더 정확한 발표는 없었다. 요격기는 15분간 나란히 비행했다. 승객들은 밝은 달빛 아래 이 에어쇼를 감상했다. 무서워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손을 흔드는 사람도 있다. 요격기 조종사와 승객은 서로의 표정을 확인할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다. 항공기 왼쪽에서 갑자기 깜빡이는 불빛들이 쏟아졌습니다. 이것은 트레이서탄, 야광탄을 뜻한다. 소련은 녹색 연기가 나는 발광탄을 쓴다. 소련은 단계별로 착륙 신호를 보냈지만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요격기들은 뒤로 물러나 미사일 공격을 준비한다. 이 시점에서 소련 요격기 조종사는 민항기라는 것을 명확하게 파악했다. 붉은 단풍잎이 보입니다. 나토의 캐나다 국적기인가? 단풍잎이 아니라 학과 한자가 보입니다. 중공기인가? 그리고 알파벳으로 코리안 에어라인스라고 쓰여 있습니다. 뜬금없이 코리안. 당시 소련의 영공 침범을 대하는 태도는 유화적이었다. 격추가 우선이 아니라
착륙시키거나 영공 밖으로 몰아내는 방침이 나와 있었다. 격추시키려면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면 된다. 지휘소에서는 논쟁이 일어난다. 격추하라고 했다가 하지 말라고 했다가 혼란스러웠습니다. 동무 도망갑니다. 격추해야 합니다. 격추하지 마. 모든 걸 확인해야 해. 책임질 수 있습니까? 문제는 이 격렬한 논쟁이 보소프 대위의 귀에 그대로 들렸다는 것이다. 어쩌라고요? 좀 정해주세요. 보소프는 욕설을 내뱉으며 명확하게 정해달라고 했습니다. 창문에 커튼이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바라본단 말입니다. 민항기의 특징이다. 가차없는 발사 명령이 떨어진다. 제21 방공군 사령관 블라디미르 차르코프 소장의 명령이었다. 보잉기는 6분만 더 가면 핀란드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다들 계급장을 떼야겠죠. 그래서 차르코프 소장이 총대를 맨 겁니다. 첫 번째 미사일은 빗나간다. 두 번째 미사일이 기체 왼쪽에서 폭발했다. 날개 끝 4.5m가 떨어져 나가고 파편들이 흩뿌려진다. 동체에 구멍이 뚫린다. 사방에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비상벨이 울리고 기체가 사방으로 흔들렸습니다. 미사일이 덮친 22열부터 24열까지는 아비규환이다. 23열 2석에 앉은 대우개발 방태환 차장은 머리에 파편을 맞았다. 승무원이 가족을 찾았지만 기내에 누구도 그를 알지 못했다. 70년대 말 대우는 리비아에서 대규모 인프라 개발을 하고 있었다. 방태환 차장은 30분 뒤 쓸쓸하게 목숨을 잃었다. 24열 ABC석에 나란히 앉은 스가노 형제와 사촌 후쿠이 씨는 큰 부상을 입었다. 동생의 비명이 들려서 보니까 왼쪽 얼굴이 피로 젖어 있습니다. 제 다리도 감각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양 다리에 파편이 10개 넘게 박혀 있습니다. 커피숍과 스낵바를 하는 형제는 2주간 유럽 음식점 구경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이다. 달궈진 미사일 파편이 동생 요시타카 씨의 옆구리에서 간 뒤까지 파고들었다. 요시타카는 서서히 의식을 잃어간다. 기상창문. 기체는 5분간 3,500피트로 급강하한다. 분당 6,000피트가 넘는 하강률로 다이빙에 가깝다. 급격한 기압 차이에 승객들은 귀에서 피를 흘린다. 그동안 노르웨이, 런던, 스코틀랜드, 알래스카, 아우크스부르크의 나토 감청망이 귀를 기울였다. 요격기는 떨어져 나간 날개 파편을 미사일로 오인해 추격했다. 날개 조각은 줄 끊어진 연처럼 한참 동안 하늘에서 떠 있었다. 식별 신호가 없는 목표를 파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날개 조각을 향해 미사일이 날아간다. 칼 902편이 급강하하며 레이더에서 사라진다. 목표가 완전히 제거된 줄 안 지휘망은 이성을 찾았다. 날개가 부러지고 엔진 하나가 멈추었지만 1시간 42분의 비행이 이어진다. 이제 연료가 없다. 원래대로라면 앵커리지에서 재급유를 받아야 할 시점이다. 알래스카의 불빛이 보입니다. 승객들은 기내 방송을 들으며 어리둥절해한다. 기장은 착륙 위치를 찾는다. 잠시 뒤 불시착할 예정입니다. 엔진에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구명조끼를 착용하십시오. 기장의 일본어는 유창했지만 방송 내용은 이해되지 않는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승무원들은 침착하게 승객이 부풀려버린 구명조끼를 교체해주고 다닌다. 엔진 문제입니다. 기체는 안전합니다. 안심하세요. 뻔한 거짓말이지만 위로가 되었는지 객실 내부는 조용하다. 충돌 방지 자세를 취하라는 승무원의 목소리만 울릴 뿐이다. 착륙 장소는 마땅치 않다. 조종사는 헤드라이트 빛으로 기차를 확인했습니다. 승객들은 기차가 밑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착륙 목표로 삼은 것은 코르피 아르비 호수. 랜딩 기어를 내렸지만 제대로 내려오지 않았다. 중력 방식으로 랜딩 기어를 반쯤 내린 채 착륙이 진행되었다. 스키처럼 반쯤 내린 랜딩 기어로 착륙했습니다. 중간에 하얀 섬을 정확히 목표로 삼아갔습니다. 그리고 기술을 그 섬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기체의 중량은 80톤가량. 착륙 활주에 1500m는 필요하다. 브레이크도 잡을 수 없고 속도가 떨어지면 방향도 제어할 수 없다. 707은 얼어붙은 호수면을 미끄러지며 눈보라를 일으켰다. 80톤의 기체를 버티려면 얼음 두께는 2m는 되어야 한다. 4월이 되면 무르만스크도 영상으로 올라와 얼음이 얇아진다. 스키처럼 동체 아래 하중이 분산되며 얼음은 버텼다.
오른쪽 날개로 나무를 부러뜨리며 호숫가에 멈췄다. 김창규 기장의 환상적인 착륙은 소련 군인들 사이에서 한참 회자되었다. 완벽한 착륙이었습니다. 기수가 호숫가에 닿도록 하고 바퀴만 얼음 아래로 빠졌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치자 객실에 환호성이 넘친다. 기장이 객실에 인사하러 나타나자 박수로 맞이한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귀환. 1시간 뒤 소련군이 불시착한 기체로 다가왔다. 스가노 요시타카 씨는 이송되는 헬리콥터 안에서 숨을 거두었다. 헬리콥터와 버스로 군사도시 캠으로 이송되었다. 지상의 소련인들은 하늘에서와 달리 순박하고 매우 친절했지만 대부분 주변 공군기지의 군인 가족이다. 불시착 10분 뒤부터 카터 정부는 소련과 물밑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 바로 다음 날 저녁, 승객은 무르만스크 공항으로 이동해 페남 727기를 탄다. 헬싱키 공항에서 대한항공기를 갈아탄 후 귀국할 수 있었다. 기장과 항법사는 풀려나지 못하고 KGB의 신문을 받았다. 기장은 말보로 담배를 우리에게 권했습니다. 우리는 담배를 안 피운다며 안 받았습니다. 사실 다 흡연자였지만요. 기장은 혼자 담배를 피우며 차분하게 진술했다. 우린 소련의 영공을 침범한 줄 몰랐습니다. 오른편에서 전투기가 나란히 날면서 빨간 별을 보여줄 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기장 말에 따르면 부기장이 소련 조종사에게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드는 사이 핀란드 쪽으로 방향을 슬며시 틀었다고 하더군요. 운항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던 시절엔 영공 통과 허가를 받지 않고 기장이 싹싹 비는 동안 얼렁뚱땅 지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관제소에선 허가 번호를 대라고 합니다. 저는 신청 번호를 대고 우물쭈물 적당히 둘러댔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 나라 영공을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 모험을 나를 위해서 했겠습니까? 회사를 위해서 했죠. 관제소에서 착륙하라는 게 아닙니까? 사정사정했습니다. 10바퀴쯤 돌면서 때를 쓴 덕분에 통과는 시켜줬지만 아슬아슬했습니다. 만만하게 보이면 얼렁뚱땅 그냥 지나갑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1980년대 초반의 풍경이다. KGB는 간첩 혐의를 씌우려 노력했다. 칼 902가 스파이가 되면 얻을 수 있는 게 많다. 민항기 격추라는 오명도 벗을 수 있고 정치적으로 카드를 얻게 된다. 1971년 캄차카 근해에서 어로 활동을 하다 영해를 침범한 72톤 동성호 문종화 선장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1년 2개월간 수용소에서 강제 노동을 했다. 4월 29일 소련은 기장과 항법사를 석방했다. 헬싱키에 도착한 기장은 기자회견장에서 조종석에서 포커를 치다 길을 잃은 게 아니냐는 질문을 받는다. 2018년 발표된 승객의 수기에도 포커를 치다 항로를 잃었다고 나온다. 오래된 헛소문이다. 일본 항공 저널리즘의 개척자 야나기다 쿠니오의 1983년작 피격에 이 상황이 인용된다. 카드, 카드를 쳤단 말이야? 동생을 잃은 승객 스가노 야스오 씨는 둘째 날 밤 무르만스크 공항으로 이동하여 페남기를 탔다. 공항 식당에서 승무원들을 만난다. 무르만스크 공항 식당에서 대한항공 승무원들과 마주쳤습니다. 사무장과 스튜어디스들이 안도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제가 따지면 말하자 그중 한 사무장이 일본어로 죄송합니다, 카드를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제가 따졌기 때문에 그 말이 무심코 튀어나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분노해서 주먹을 날리려 했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승객 한 명이 중간에 끼어들고 일본인 승객 한 명이 저를 뒤에서 껴안아 말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죽여버릴 생각이 들 정도로 분노했고 말리지 않았더라면 분명히 전력으로 때렸을 겁니다. 야스오 씨는 죽은 동생이 이미 관에 봉인되어 헬싱키에 도착하기 전에는 시신을 볼 수도 없었다. 승무원의 무심한 답변에 분노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극도의 긴장 상태였을 승무원들이 송환 소식을 듣고 안도한 것도 납득이 간다. 이 해프닝이 와전되어 조종사가 포커를 치다 길을 잃었다는 이야기가 퍼진다. 좁은 조종석에서 조종을 팽개치고 포커를 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승무원들이 승객들에게 굳이 이 일을 알려줄 이유도 없었다. 기장에 태엽이 있었다면 대한항공에서 경력을 이어갈 수 없었을 것이다. 모스크바는 국경법을 대폭 강화했다. 제36조
소련 국경 경비 무기 및 기타 전투 장비 사용. 국경 수비 부대와 방공군은 소련 국경을 수호할 때 상대방이 무력을 사용하거나 우리 측이 침입 행위를 막을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 무기 및 기타 전투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매우 엄격한 국경법이다. 이 국경법이 5년 뒤 또 다른 칼기에게 적용된다.